네,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1, 2부 금요일 코너죠. 정치 맞슐랭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서정욱,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배종찬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순간 말이 좀 꼬였는데요. 지금 이라크가 아니죠.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공습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민 물가의 직격탄인 이제 기름값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 전면 점검을 나서고 있습니다. 공정이 국세청까지 동원하면서 이제 전방위적 압박을 좀 하고 있는데요. 경유값이 특히 휘발유값을 앞선 곳들도 이제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정부의 대책 어떤 효과가 있을지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하는데요. 박지훈 변호사님. 일단 대통령께서도 이제 이거 주목하고 있는 부분 같아요. 또 기름 같은 경우는 전쟁 나기 전에 가져온 것들도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게 주유소가 이걸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네. 정유 회사라든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주유소를 막 해가지고 이걸 찾아낼지는 좀 그렇긴 한데 대통령께서는 그래도 이 말이 올라가는 것들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네. SNS에 글을 썼고 또 거기에 맞게 하는데 일단 담합이나 이런 것도 있다면 찾아내긴 찾아내야 되겠죠. 네. 근데 개별 주유소가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을지는 제 개인적으로 봐서 어딘가 있긴 있겠지만 다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개별 주유소 그렇게 하면요. 우리 소비자들이 다 합니다. 그 앞에 보니까 줄 쫙 서 있거든요. 싼 네. 데로 다 가버려요. 그래서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한계는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네. 서정욱 변호사님. 그런데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밀가루 설탕도 담합한다고 때려잡는다고 했는데 네. 그 업체들 되게 힘듭니다. 딱 이 국제 곡물가 상승이 있는 거예요. 네. 이번에도 이게 전쟁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따라서 이게 유가가 오르고 있으니 당연히 그 마진에 따라서 오르는 거고요. 물론 1, 2주 시차가 있는데 네. 요새 합리적 기대하다 보면 바로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게 마치 엄청난 범죄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최고 가격도 안 되고.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시장 원리에 따라 수요와 공급. 그래서 이번에 그 강훈식 UAE 가가지고 호르무즈에 안 거치고 사온다잖아요. 이런 식이나 아니면 비축유가 많이 있잖아요. 네.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급을 통해서 잡아야지 최고 가격이나 또 이게 담합이 범죄를 하면서 기업들 특히 주유소가 4, 5%에 문 닫는 데도 많아요. 거기 어떻게 단합해요? 네. 다 인터넷에 최저가 다 놓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이게 누굴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꾸 이게 포퓰리즘 이렇게 좌파 정치를 펴면 안 돼요. 그렇군요. 주유소가 사실은 전기차 문제도 있고 여러 이슈가 있어서 폐업이 늘어나곤 있죠, 사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도 아까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지만 한 20년 전에는 정말 주유소가 그 지역의 유지였어요. 네. 그 동네에 또 토였어요. 그 정도로 이제 자산가였죠. 근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주가, 유가, 주가, 유가, 물가, 물가 급등.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대외 변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내 변수라기보다는 대내 변수고 물론 예전에는 이제 가짜 휘발유, 가짜 기름 그래서 단속도 필요합니다만 지금은 리터당 이 정유사로부터 받는 기름에다가 일정한 비율을 이제 보태서 주유소의 수입원이기 때문에 지금 경유가 더 비싼 경우에도 정제 비용이라든지 또 이제 그 수요 공급의 어떤 이 상황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중요한 것은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게 왜 기후에너지부 장관이나 산업장부 장관이 나서지 않고 비서실장이 또 한 라인이 개설돼 있나요? 그래서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600만 달러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돼요. 미국산 이 셰일 석유를 도입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브렌트 석유 그러니까 이제 북해산 석유를 도입은 이게 이제 거리 때문에 우리가 주로 이제 중동산을 많이 넣는데 근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 아랍에미레이트의 기름은 어떻게 항공기로 실어 나를 건가요? 안 돼요. 그래서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 단기적으로 이 부분 관련된 부분에 속보 처리를 하기보다는 단기, 중기, 장기 전략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까. 왜냐하면 이게 짧으면 2주지만 길면 40개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많은 전문가들은 1년 내에 끝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계속 4년 전쟁 넘었습니다.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은 어떤 식으로 이걸 갖다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갖다가 좀 탈피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사실 휘발유, 경유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농업용 등유 가격도 엄청나게 지금 올랐다고 하는데 여기는
세율도 원래 낮아가지고 음. 뭐 텍스컷을 통한 방법도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세금을 좀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등유는 휘발유 경유는 세금도 어려워요. 등유는 그것도 어려우니까 종합적인 어쨌든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주가는 그래도 이 타격에 비해서 조금 이제 보합세로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주가와 굉장히 강한 연동을 보였던 대통령 지지율 오늘도 변함없이 금요일이라 발표가 됐는데요. 갤럽 최고 지지율이 나왔다고요? 소장님. 그렇습니다. 한국 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이고요.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65%로 지난 9월 이후 조사에서 가장 높습니다. 최고 수치에 올라갔고요. 부정평가는 25%로 역시 최저치로 내려갔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호부죠. 역시 뭐 주가는 지금 등락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올라간 주가에 대한 이 긍정 영향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봐야 될 거고 네. 호부니까 코는 코스피, 그건 부는 뭘까요? 부동산이겠죠. 이 부동산 여론을 선점하고 견인하면서 대통령이 또 분당 순회동 이 아파트도 팔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영향이 이제 긍정적인 지지율로 연결되면서 지금 또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되는 것은 이 구체적인 지표인데 서울에서 65가 전체 지지율인데 긍정 지지율인데 서울 69, 광주 전라 94예요. 94요? 94 정도는 네. 이건 DJ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네. 내가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것은 햇볕 정책, 또 다큼 열풍 왜 이건데 네. 지금 94예요. 그리고 이제 중도층이 중요한데 지금 대구 경북은 49지만 부산 울산 경남은 58% 이렇게 전부 다 긍정이 다 높아요. 부정보다 다 높은데 70대 이상에서 54%, 부정 34%, 이 중도층에서 70, 부정이 19%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은 거침없는 하이킥입니다. 그렇군요. 이 수치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다. 네, 서 변호사님. 아니 뭐 수치는 뭐 추세가 있으니까 네. 우리가 다 부인할 수는 없고요. 네. 야당으로서는 이게 좀 뼈아프게 새겨봐야 되고 네. 아마 젊은 층은 원래는 이게 20, 30대에서는 좀 비판이 많았는데 그렇죠. 주가가 좀 아무래도 이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이틀 폭락한 건 있지만 주가가 주고 그다음에 중도는 이제 그 어디가 더 잘하느냐, 네. 진보 진영이 잘하느냐, 보수 진영이 잘하느냐 이걸 보거든요. 근데 우리 보수 진영이 최근에 뭐 좀 분열대가 한동계 뭐 이런 문제로 너무 질이 멸렬하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중도 진영이 저쪽으로 간 게 아닌가 이렇게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 탑 같아요. 네. 65%. 사실상 70% 이상 가기는 어렵다고 보면 네. 거의 최고로 또 너무 빨리 왔죠. 오히려 선거 한 달 전에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저는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떨어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갤럽이 뭐 탄력이 그렇게 크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좋은 요소가 부동산이나 이 정책하는 걸 보고 지지를 많이 하거든요. 네. 부동산 지금 부코 말씀 코부라고 했나요? 그 주식하고 부동산 보면서 지지하고 있고 뭐 소통하는 모습도 아마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선거 때까지도 크게 이게 요동치거나 출렁거릴 가능성 저는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여기 이 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을 따로 물어본 부분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한번 부동산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네. 집값 전망에 대해서도 향후 1년간 내릴 것이다 46%,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요. 오를 것이다가 29%. 그러니까 1월 집값 상승론 우위에서 반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차례 우리 시간을 통해서 정면 승부 시간을 통해서 금요일 날 좀 많이 들어주시고 유튜브도 구독 꾹 눌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위에서 이 반전이 됐다. 여론을 갖다가 대통령이 견인해가는 그런 상황인데 전월세 등 임대료 상승론은 좀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만간 이제 대통령의 이 메시지가 나올 것 같은데 부동산 정책 평가 잘한다 51, 잘못 27. 네.
2013년 이후 부동산 처음이죠. 정책 긍정률이 최고치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2013년 이후. 이런 경우가 사실 네. 없었어요. 거의 부동산 없죠.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는 신뢰하고 또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심리가 가장 큽니다. 네. 신뢰하냐 신뢰하지 않느냐인데 이 되게 커요. 51% 상당히 크기도 하고 과연 우리 국민들이 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은 적이 있었나 싶은데 이번에는 믿고 있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솔선수범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상당히 큰 것이다. 근데 이제 부정평가 원인 1위가 부동산 정책이고 긍정평가 원인 2위가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 제일 잘한 게 집 한 거다 해가지고 언론에 회자가 많이 됐습니다. 그거 뉴스 많이 났습니다. 지금 뭐 누재명이다라는 의심까지 네. 받고 있는데. 맞습니까? 근데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아. 보유 안 하고 있는 사람 간에 여론이 틀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는 게 불만이에요. 보유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떨어지면 좋고 그래서 이게 긍정 부정이 다 1, 2등 노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 봅니다. 네. 저는 이 긍정평가에서 제일 신기했던 게 4위 전반적으로 잘한다. 와 이게 4위에 10% 이게 굉장히 놀랐고요. 또 하나는 뭐 이게 민주당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검찰개혁 법원개혁이 긍정평가 이후에 없습니다. 찾아봐도 없어요. 저 공약 실천도 저 밑에 1%이 정도여가지고 하여튼 민주당과 대통령의 엇박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보면은 본인이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유주택자의 경우에도 집값이 내릴 것이다가 49%로 집이 없는 사람보다도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부동산 지금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부정적이냐?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향후 1년간 주택 임대료 전망에 대해서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큰 차이가 없는 걸 보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결과가 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나타나는데 계속해서 대통령이 집요할 정도로 지금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대해서 강 드라이버를 걸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여론에 작동이 되고 있고 약발이 먹히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하지만 늘 여권에 호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제일 좀 이슈가 된 게 김민석, 김어준 대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해외 순방 시에 제대로 된 국무회의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 김어준 씨가 얘기를 했고 총리실에서 공식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튜브 방송의 공식 반박은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요. 이게 묘하게 지난번에 서울시장 후보군에서 빼라 넣으라라고 해서 한번 또 설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좀 의아하게 좀 보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박지민 변호사님. 일단 이게 좀 공교롭게 계속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김어준 이제 유튜버 방송이 또 많은 또 구독자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보고 있는데 공교롭게 합당 부분하고 또 검찰 개혁 부분하고 지금까지 맥락이 좀 그렇게 되거든요. 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다른 보수 언론이나 뭐 다른 언론에서는 또 더 주목해서 현미경 보듯이 그렇죠. 돋보기 보듯이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글쎄요 뭐 저는 이게 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국민의힘하고 비교해 보면 뭐 조족지혈이다.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보도를 하는 거는 언론의 좀 어떤 특징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정도면 아마 김민석 총리로서는 가장 게 뼈아플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예 그냥 대통령 순방 기간 동안 제대로 국무회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아버지 없는 자식처럼 완전히 빈집털이 당했다. 이렇게까지 비난했잖아요. 네, 김어준 씨가 쓴 표현입니다. 근데 그 총리나 이런 분들이 진짜 고생해가지고 하게 대책회의도 매일 하고 관계장관 회의도 했는데 네.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보도하면요. 진짜 기분이 안 좋거든요. 이 정도면 이게 레드라인 넘었다. 저 돌아올 수 있는 강 건넜다 봐요. 아마 이게 절대 화해 안 될 겁니다. 네. 김어준 씨하고 김민석 총리나. 그렇군요. 그런 게 우리 우파의 한동훈, 장동혁 그 정도 아닙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속만 모르죠. 지금은 이게 대통령이 버티고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근데 이게 잘 볼 필요가 있는 게 이른바 원래는 정청래 김민석이니까 김청 대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김김 대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 김은 맛있죠. 근데 이제 김김 대전이 되고 있는 것이 네, 웃었다 이거. 정청래 말릴 거면 빨리 말리시면 네. 정청래 대표가 뭔가 지금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이 합당 무산 이후에
힘이 쫙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갤럽에 나와 있는 이 조사 결과 차기 이 대통령감 조사에 보면 김민석은 전체 4%, 정청래는 1%예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민석 8%대 민주당 지지층입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뭐 아주 수치가 아주 적은 비율로 낮은 비율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네. 가지고 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민주당에서 김민석은 8인데 정청래는 3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쫙 빠졌기 때문에 뭔가 대응을 해보려도 여기다 또 그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 정청래 대표의 행보가 약발을 못 받고 있다 보니까 유시민 작가가 나서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나마 온라인 파워가 있는 이 김어준 이 방송인이 일종의 대리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8월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김김 대전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상 8월 전당대회를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게 정청래 대 김민석 또는 뭐 송영길 아니라 김어준 대 김민석의 대결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정청래 대표 얘기하니까 정청래 대표가 요즘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송영길 전 대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요. 이 갤럽 조사에서 송영길 대표가 처음으로 장내 정치 지도자 이름에도 올랐어요. 이게 이제 갤럽 조사가 주관식입니다. 네, 객관식이 그쵸. 아니고 막 그러다고 인지도 싸움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죠. 뭐 이걸 막 엄청 우리가 의미 둘 건 아니지만 네. 송영길 전 대표가 등장했다는 거 사실은 의미를 좀 그렇죠. 줘야 되겠죠.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정치 역정에서 이름 올린 적이 없었을 걸요. 처음일 겁니다. 처음일 아마. 겁니다. 그리고 이 2%라는 네. 거는 아마 본인이 이게 의도한 것도 넣어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국민들이나 이 갤럽에 응한 사람이 송영길을 대통령감 아니냐 이래 된 거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지지층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 송영길 전 대표의 그 기사회생이라 하나요 돌아오는 모습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게 의미 있는 바가 큰 것 자체가 데이터상으로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한편으로는 그저께인가요? 어젠가요? 아마 그저께로 기억이 되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정청래 대표를 만났죠. 네. 여기서도 이제 인천 계양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안 나왔어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심정이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미팅을 하고 나오면서 송영길 전 대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남무당의 송영길입니다. 이제 복당이 됐으니까 이제 민주당입니다. 조국 아닙니까? 뭐 이러나 저러나 뭐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지금 기분이 언짢습니다. 인천 계양을 남준다 김남준 남주게 됐네요. 아니 근데 이게 그런 상황이 된 게 교통정리가 정청래 대표도 안 됐고 네. 이재명 대통령도 어쨌든 물밑에서 정리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정청래 대표를 만나고 나서 인천 계양을을 고집한 데가 아니라 그냥 국회로 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국회로 돌아오겠다. 원내 입성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는 김남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인천 연수 쪽으로 본인은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냐. 박찬대 단수 공천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송영길 전 대표가 일단은 좀 한번 접고 그다음에 당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다음에 뭔가를 좀 모색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원내 입성해서 뭔가 이재명 정부에서 역할이 있지 않겠나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천 계양을은 결국 남준다 했는데 남주게 됐다. 어제 사실 저희가 박찬대 시장 후보 인터뷰를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 지역구는 박빙 지역이라 김남준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김남준에 대한 디스인가 아니면 이제 김남준 전 대변인에게 개항을 주기 위한 신모 원료인가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하실 문제긴 합니다만 뉴스가 좀 됐습니다. 예, 두 가지 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인천시장 단수 공천 빨리 된 거는 그런 의도도 있는 거예요. 강원도하고 좀 다른 의미, 네. 또 경남하고도 좀 다른 의미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역구 교통정리인데 교통정리라는 거는 뭐 당에 일임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송영길 전 대표가 강력하게 내가 개항을 가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어떻게 막습니까? 막 그런 것들 양보 차원으로 봐야 될 거고 또 뭐 박남춘 전 시장도 있어요. 네. 연수 지금 나온다고 하거든요. 네.
박남준 전 시장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또 변수가 또 있는 거거든요. 등등의 이제 일을 이제 당에서 지도부가 잘 이렇게 컨트롤해야 되는데 일단은 송영길 전 대표는 개항은 가지 않는 걸로 뭐 보입니다. 일단. 아, 박지원 변호사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설득력이 더 저는 세지네요. 모릅니다. 저는 모르지만 저는 뭐 처음부터 이게 김남주이다. 그분은 이게 다른 지역에 가면 안 되고요. 네. 거기다가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분신입니다. 네. 입이에요. 성남시부터. 네. 따라서 이게 무조건 김남주이다. 그리고 이제 그 박남춘 전 시장은 이제 뭐 변수가 안 돼요. 네. 전략 공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송영길은 이제 그 인천시장을 했기 때문에 연수에 아마 줄 거다. 그러면서 이게 좀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뭐로 달래느냐? 네.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그 아주 크게 중요할 것 같아요. 김민석 총리가 아, 전당대회 8월달에 넣으면 네. 총리가 비잖아요. 네. 저는 1순위가 아무리 봐도 송영길밖에 더 있냐? 아. 누가 있어요? 1순위가 원래 박찬대 했는데 그 인천시장 갖고 네. 지금 저는 아마 이게 설득하면서 우리 송영길 우리는 한 몸 아니냐? 지역구. 그래서 이게 이번에 연수 좀 양보해라. 다음에 우리 정부에서 큰일 한번 하자. 이러면서 이게 저는 총리까지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고 김민석 총리는 정청래 그 당 대표에 내보내고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우원식 의장 가능성은 없을까요? 근데 그거는 정세균 총리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총리하고 의장하고 총리하고. 정치가 생물이고 뭐 다 가능하지만 네. 예전에는 사실은 국회의장 하면 정치를 그만했던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네. 못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모양새가 그게 맞는지는 좀 아니면 또 기대를 할 수도 있죠. 우원식 국회의장도 상당히 중량감도 있고 네. 그리고 비상기업에서 본인의 역할이 상당히 또 있었다. 다크 투어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는 또 선택지 중에 한 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야 될 텐데 저희가 광고 듣고 2부에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